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이어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 발달사에서 맨 끝부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을 아예 답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다 해드렸는데, 이제 실적 의미 경찰 개념 안에 사실 이제 법계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대륙법계에서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이 있고, 영미법계에서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 전 시간의 끝부분에서는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서 근대법치주의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 소개를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까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영미법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서를 좀 볼까요? 판서 보시면 이제 경찰국가 시대를 이렇게 갔죠. 17세기부터 18세기 중葉까지. 그리고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이제 법치국가로 넘어가는데 이제 시대사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사조 자체가 이제 기출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육경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법치국가로 가면서 1789년에 이어서 1794년에 프로이센의 일반주법과 1795년에 프랑스 조야형벌법전 그리고 1882년에 프로이센의 크로이츠베르그 판결과 같은 이런 법률과 판결이 이어져 가면서 실제로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된 경찰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뒤에 경찰행정작용법 부분을 보시게 되면 행정법 부분입니다. 경찰행정작용법 부분을 보시게 되면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된 즉 경찰의 경찰권 발동의 목적상 한계에 보면 소극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판결이 바로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경찰행정작용법에서도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역적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포인트를 다시 설명해 드릴 것은 1795년에 프랑스의 제어형벌법전이에요. 이것도 이제 별표가 사실은 3개짜리인 그런 부분인데요. 이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사고가 조금 달라요. 보시다시피 몽테스키에 의해서 삼권 분립의 근거를 두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에서 삼권 분립을 채택해서 입법행정 사법을 구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경찰 분야하고 사법경찰 분야로 구분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 최초의 나라 혹은 법전이 어디냐? 그러면 프랑스의 1795년 프랑스 제형벌법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법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차례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왜 구분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행정경찰은 말 그대로 이거는 행정부가 해야 되는 행정작용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행정부가 해야 되는 행정작용으로 생각을 했었고 사법경찰은 사법작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법원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행정경찰은 행정부에 맡기고 사법경찰은 사법부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 생각으로 여기를 맞추면 안 돼요.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을 해줘야 돼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중에 어느 쪽을 경찰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어느 쪽이에요? 행정경찰만을 경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법경찰은 경찰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영미법계하고 차이가 나요. 영미법계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을 안 했어요. 당연히 수사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보시다시피 수사, 범죄진압, 체포 이런 것들은 사법경찰로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고 행정부가 해야 될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걸로 봤던 거예요. 즉 사법경찰은 강학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실제 프랑스 사람들은 경찰이라고 이거는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어요. 뭐만 경찰이라고 불렀다? 행정경찰만 경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찰은 어디서 경찰이 하냐면 행정경찰만 경찰이 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찰서 가시면 수사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강학상으로 구분을 하지만 조직법상으로 구분을 안 해요. 왜? 경찰서 안에 수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엄격하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해버려요. 그게 이 패턴이에요. 그리고 오직 행정경찰만 경찰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수사하는 경찰은 경찰이 아닌 걸로 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이 배경, 즉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이라고 하는 1795년의 이 법전이 어느 나라에 영향을 미치냐면 독일에서 개수를 해가게 되고요. 이걸 또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보시다시피 프랑스 것이 독일로 가고 독일 것이 한국으로 가요. 근데 바로 들어왔나요? 아니죠. 어느 나라를 걸쳤어요? 요 사이에 일본을 걸쳐서 들어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나라를 써놓고 나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몇 년도죠?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폐막할 때, 그죠? 이 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국가들이에요. 프랑스 자체는 패망 안 했죠. 물론 이제 독일한테 괴롭힘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프랑스로부터 개념을 개수받았던 독일, 일본,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 누가 주둔 떼지는 점령을 하게 됩니까? 미국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영미법계가 이 안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영미법계가 들어가서 봤더니 의아한 거예요. 뭐냐면 행정경찰이라 그래서 소극적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일을 경찰이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미법계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각에서 보면 경찰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독일, 일본, 한국이 받아들여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경찰이 하고 있는 질서 유지 일을 일반 행정기관들한테 일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행정경찰 이래가지고 경찰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고는 누구에게 나누어준다? 일반 행정기관들에게 나누어주게 돼요. 일반 행정기관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 일반 행정기관들에게 나누어줘서 하는 경찰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협의회 행정경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협의회 행정경찰로 보게 돼요. 여기도 행정경찰이 있는데요? 네, 있어요. 이때는 협의라고 하는 말을 썼죠. 즉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이죠. 그럼 앞에는 뭘까요? 광의 행정경찰이었던 거예요. 광의 행정경찰을 전부 다 경찰이 하던 것을 제2차 세계대전 때 패망을 하고 미국이 들어가면서 경찰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로 쪼갰다는 거예요? 경찰이 하지 말고 일반 행정기관으로 일부 권한을 넘겨주게 되고 일반 행정기관들이 넘겨받아 가지고 하는 질서유지 업무를 협의행정경찰이라고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경찰이 했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들이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비경찰화라고 불러요. 비경찰화 작용 혹은 비경찰화 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비경찰화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협의행정경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건축경찰입니다. 건축경찰. 건축경찰로서 건축 분야에 대해서 질서 유지와 관련된 일을 경찰이 그 이전에는 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에도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죠. 그 공무원들에게 같이 준 거예요. 아, 건축 관련 일을 하려면 너희도 그 건축 관련 일을 하면서 질서 유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너도 발령해라 라고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이게 건축경찰입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영업경찰이에요. 영업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디서 담당을 하냐면 이건 위생경찰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위생감독 나가죠. 이게 이제 위생경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일이 영업경찰 내지는 위생경찰이에요. 이런 경찰. 그 다음 산림경찰이 있어요. 자, 지금 강의하는 시점은 봄입니다.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일상이 많이 무너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봄이 오면 어때요? 산에도 가시고 가을이 오면 산에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랬을 때 산에 불을 낸다거나 혹은 산림 자원들을 함부로 훔쳐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단속으로 하는 일들을 경찰이 하던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온다? 행정경찰에게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즉 산림 업무는 일반 행정기관이 그 이전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산림 나무를 가꾸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불을 내고 도망간다거나 산림자원을 훔쳐간다거나 이런 일들을 경찰이 했었는데 그거를 산림경찰, 즉 산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권한을. 이래서 같이 하게 했던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야들이 바로 협의행정경찰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협의행정경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광해행정경찰이 경찰이 다 하던 것을 비경찰화 돼가지고 일반 행정기관에게 넘겨준 협의행정경찰이 생겼다면 경찰은 사라졌나요? 오늘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계속 경찰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오늘도 경찰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보안경찰이다 이렇게 해요. 예전에도 경찰이 했고 지금도 경찰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안경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보안경찰이라고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뭐냐? 육경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풍속경찰 같은 것들도 있어요. 풍속경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질서 위반 사범도 단속을 하시면서 이제 성매매 알선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단속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도박 같은 것도 단속을 하시는 그죠? 뭐 이런 거 사회 풍속 사범 같은 단속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안 경찰입니다. 그다음 이것 말고 이제 경비 경찰, 그다음 교통 경찰, 육경 같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요.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배우시죠? 경직법상 보시면 이 일반적으로 이제 거동수상자를 검문 검색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불신검문 관련 부분인데 불신검문 관련 부분이 바로 보안경찰에 속하는 일이에요. 이 불신검문 관련 부분들은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경직법상의 불신검문은 무슨 경찰 영역이다? 보안경찰 영역이다. 이 보안경찰 영역은 예전에도 경찰이 했었고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현대법치국가라고 부르는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바로 이놈도 있습니다. 몇 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법치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보시다시피 경찰의 영역은 어디에 한정되었다? 보안경찰 분야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경찰이죠. 그 이전에는 소극적 질서 유지 있어요. 소극적 질서 유지의 일부는 일반행정기관이 맡는 협의행정경찰이 맡고 그 나머지는 아직도 경찰이 계속 맡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보안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고대 시대에서의 경찰의 개념은 뭐였다? 고대 시대는 정치 또는 헌법이었다. 그 다음 중세 시대에는 뭐였다? 국정 전반이었다. 뭐가 이탈됐어? 교회 행정이 이탈됐어요.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 때는 뭐였어요? 내무행정이라 그래서 소극적 질서유지와 적극적 복리중지를 통틀어서 하는 행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예요? 근대법치국가에서는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되는 경찰 업무를 맡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대법치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면서 이 경찰 영역 중에서 일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겨주는 비경찰화 현상이 발생이 되고 난 나머지 보안경찰 분야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 때는 내무행정, 그리고 법치국가 시대 때는 소극적 질서유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보안경찰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광해행정경찰이라는 말은 지금 보시다시피 무슨 개념을 소개하다가 지금 여기로 왔나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소개하다 왔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실질적 경찰 개념과 같은 말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광해 행정경찰은 같은 개념입니다. 즉 광해 행정경찰은 무엇과 무엇으로 분화됐다는 거다? 협의의 행정경찰과 그 다음 보안경찰로 쪼개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경찰은 경찰청에서 혹은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만 하고 있다? 보안경찰만 하고 있다는 거죠. 협의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쪼개져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 공적인 답은 뭐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광해행정경찰과 같고 광해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구분이 되어 있다. 지금 오늘날에는. 그 다음 비경찰화 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경찰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협의행정경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변해 갔어요. 그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영미법계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미법계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하고 미국인데요. 영국하고 미국 중에 어느 쪽의 역사가 더 길죠? 네, 당연히 영국이죠. 영국 사람들의 일부가 신대륙을 찾는다고 가셔가지고 지금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죠? 독립전쟁을 통해서 분리 독립돼서 이제 국가가 된 게 바로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영국 경찰사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물론 안에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는 역사가 있지만 이제 크게 나누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국 경찰사를 여러분들이 보면요.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10인조, 100인조 샤이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간단히 좀 할게요. 영국 사람들은 아주 고대 국가일 때요. 몇 살이 되면 제일 처음에 성인이라고 했을까요? 아세요? 12살이에요. 아주 고대 국가일 때는 12살이 성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몇 살로 이게 올라가냐면 15살로 올라가요. 이제 이런 역사는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80, 90이 되신 어르신들 계시죠. 그 시대로부터 그 이전 시대에는 몇 살에 결혼했어요? 중학생 때 대부분 결혼을 시켰어요. 지금 나이로 보면 중학생 정도 때. 대부분 15, 16, 17에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왜? 먹고 살 것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결혼시켜서 빨리 분가를 시키고 이제 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영국의 고대에도 그랬어요. 12살부터 남자들은 성인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15살로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 자, 문제는 15살이라고 제가 가정하죠. 15살인 남자들을 계산으로 했을 때 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뭐 하나, 둘 살겠죠. 근데 이제 한 10가정 정도가 군락을 이루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10가정이 모여가지고 이 10가정이 사는 이 가정들 간의 삶 속에서 질서를 유지할 때 누가 좀 건장하고 누가 또 좀 활동적이고 누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가 대표를 맡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질서를 좀 안전하게 유지를 좀 해주세요. 이걸 맡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5살 이상인 남자들이 10가정이 모여가지고 그중에 대표자를 한 사람 뽑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질서를 유지하고 안녕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표자를 영국 역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티싱이라고 해요. 10명이 모여서 수장이 됐다 그래서 티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티싱이 10명이 모여가지고 그중에 또 수장을 하면 뽑아요. 선출을 합니다. 왕이 찍어주는 게 아니고 선출을 해요. 우리 10인조합장들이 모여봤더니 누가 그래도 신체도 건장하고 좀 삶도 바람직하고 또 누가 힘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질서를 좀 유지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뽑아요. 그중에 한 명을. 우리는 그 사람을 100인조합장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헌드레드라고 해요. 100이죠. 헌드레드라고 하는 100인조합장을 뽑아요. 그 100인조합장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왕이 비로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샤이어를 파견을 하거나 지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어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티싱이라고 하는 10인조합장, 헌드레드라고 하는 100인조합장, 거기에 샤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층층이 있었는데 이 구조 중에 영국의 경찰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합장이 누굴까요? 샤이어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10인조합장이었던 거예요. 티싱이에요.